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과학의 최전선입니다. 패트릭 크레머 지음, 강여곡 옮김, 노도영 감수.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노화 연구에서 우주 탐사까지 인류의 미래를 향한 지적 여행. 경계 없는 질문이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가? 다가오는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는 책. 자, 오늘의 책은 과학의 최전선입니다. 이 저자분께서 다양한 과학의 질문에 대해, 과학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약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과학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저만 그럴까요? 저는 과학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의 책을 통해서 다양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게 하는 책입니다.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사,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는 질문의 힘. 서문, 세계 최초의 발견, 그 경이로운 기쁨. 1장,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 광활한 우주 속 우리가 찾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요새 우주에 관한 다양한 탐사 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들은 UFO를 통해서 우주에 대한 상상력을 또 키우고 있죠. 여러분들은 UFO의 존재를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 충남이었나요? 어디선가 촬영된 UFO 영상이 지금 굉장히 화제입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았는데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UFO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외계에서 온 것인지 지구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저도 확실하게 어느 쪽이다라고 확답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2장, 지구의 복잡계, 모든 것이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시스템. 3장, 위협받는 생태계,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사투.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 인간도 이 생물 다양성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4장, 인류와 진화,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되었나? 5장, 세포와 생명,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 세포의 신비. 6장, 의학의 발달, 인간은 어떻게 질병과 싸워왔는가? 7장, 노화와 재생, 영원한 젊음을 꿈꾸는 시대. 영원한 젊음이라. 이것이 가능한 시대가 된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네요. 우리가 늙지 않는다는 게 과연 축복인지 저주인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 항상 뭔가 더 큰 부작용이 생긴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서 죽음이란 되도록이면 사고 없이, 질병 없이 건강하게 노년까지 살다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냥 어느 순간이 되면 몸의 모든 기능이 그냥 딱 스위치가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지 않을까요? 8장, 로봇과 인공지능, 생명과 기계의 경계에서. 9장, 양자와 신소재, 물질의 근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다. 10장, 녹색 화학과 물질 순환,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11장 수소에너지, 에너지 전환의 열쇠를 쥐다. 12장 핵융합과 초전도체, 태양과 별들의 에너지를 손에 넣으려면. 자, 과학은 인간의 현실을 더욱더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인간의 상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도전하고 그것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우리나라에서 또 시작된 세계적인 화제이기도 했죠. 13장 변혁의 중심에 있는 사회, 과학과 기술, 사회 변화는 함께 일어난다. 14장 공생을 위한 법, 공존을 위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 자, 공존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 공존은 내가 뭔가 자비를 베풀어서 다른 종들도 함께 살아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 공존은 이 공존의 어떤 톱니바퀴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모두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자연에서. 심지어 미생물이 없어지면 인간은 바로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공존이라는 것은 무조건 어떤 존재를 내가 대우해 줌으로써 나도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공존이 아닐까 싶네요. 인간과 다른 종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점점 많은 혐오의 문화들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15장 뇌와 기억, 기억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뇌와 기억, 이 부분이 좀 흥미롭네요. 16장 말, 학습, 행동, 인간다움의 조건. 제가 최근에 이 언어와 관련된 책들을 조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큐멘터리를 좀 제작해보고 있는데, 교육용 다큐멘터리인데 교육 자료로 쓰기 위해서 제가 가장 많이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행동과 말입니다. 이 주제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말, 학습, 행동. 17장 시간과 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가. 이것도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인 것 같습니다. 후기, 진리를 찾는 노력에는 국경이 없다. 감사의 말, 부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주제라고 한다면 뇌와 기억 혹은 말, 학습, 행동, 이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하고 관심이 매우 많은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말과 학습, 행동, 이 주제를 과학적 시선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부분을 오늘 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그럼 먼저 서문, 세계 최초의 발견, 그 경이로운 기쁨부터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책에 관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은 2022년 늦여름 어느 날, 하이데일베르크 성에서 퀘니 슈틀란 정상에 올랐을 때였다. 높은 산 위에서 네카어 계곡을 수놓은 낭만적인 도시를 바라보니 지난 날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1990년대 초 나는 화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이곳에 왔다. 여기서 내가 한 일이라곤 낡은 실험실에서 흰 가운을 입고 유리로 된 우스꽝스러운 기계장치가 지글지글 끓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전부였다.
당시 내 관심은 다른 것에 쏠려 있었다. 바로 생명의 화학이다. 결국 나는 갈망에 맞지 않던 브리스틀과 케임브리지 유학을 위해 영국으로 떠났다. 이후 1994년 박사과정 선발 절차에 지원하기 위해 하이델베르크로 다시 돌아왔다. 당시 유럽 분자생물학 실험실의 박사과정에는 공석이 많지 않았는데도 수백 명이 지원했고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도전에서 나는 그토록 바랐던 박사과정을 밟게 되었고 프랑스 그르노블의 유럽 싱크로트론 방사선 연구소에서 몇 년 동안 입자 가속기를 연구했다. 그 후 미국 캘리포니아의 스탠퍼드 대학교, 독일 뮌헨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에서 연구하다가 괴팅겐의 막스 플랑크 협회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다시 하이델베르크로 돌아왔고 지금은 대학 자문위원회와 유럽 분자생물학 실험실 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다. 그처럼 하이델베르크는 내게는 매우 친숙한 곳이다. 그런데 2022년 8월 산에 올랐을 때는 이곳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불과 몇 주 전인 6월 23일,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일이 생기면서 이 익숙한 도시마저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일이란 바로 내가 막스 플랑크 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려면 과학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었다. 나는 유럽 분자생물학 실험실에서 겨우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막스 플랑크 천문연구소로 올라가며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나는 30년 가까이 분자생물학을 연구했다. 이 분야의 국제연구팀은 유전자의 비밀에 점점 더 깊이 다가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연구관리, 과학정책, 홍보 업무까지 해내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새로운 도전 과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나는 나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바로 이곳 하이델베르크에서 학자로서 어떻게 경력을 시작했는지 기억이 떠올랐다. 그래, 여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면 어떨까? 나는 새로운 과제를 준비하기 위해 대대적인 여행을 결심했다. 미래의 학문을 찾아 독일의 38곳, 해외의 4곳 있는 막스 플랑크 협회의 84개 기관을 방문하기로 한 말이다. 현장에서 최신 학문을 접하고 인문과학, 사회과학, 법학, 자연과학, 컴퓨터과학뿐 아니라 생명과학과 바이오의학 등 다양한 연구활동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싶었다. 그리하여 실험실과 생각의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새로운 지식이 미래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아갈지 알게 되길 바랬다. 실은 이 여행을 떠나기 훨씬 전부터 이 연구가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일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게 확실해졌다. 우리는 기후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하게 될까? 우리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통신 형태와 인공지능이 불러올 도전 과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미래에 관한 이런 질문들과 그 외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는 대부분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들을 여행했다. 나는 도서관의 비밀 소장품들 사이를 거닐었고 금화조들로 가득한 연구용 케이지를 지나쳤으며 거대한 플라즈마 저장 장치 앞에 감탄하며 서 있었다. 하지만 이 여행이 나를 연구용 장치들이 있는 공간으로만 안내한 건 아니었다. 나는 약 300명에 이르는 연구소장들, 약 2만 4천 명의 직원을 이끄는 연구팀 리더 및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막스 플랑크 협회에는 100여국 출신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어서 이따금 세계 일주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막 연구자들의 머릿속에서 탄생한 미래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다. 새롭게 펼쳐질 연구의 지평과 우리 앞에 어떤 가능성이 놓여 있는지를 말이다. 나는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와 꿈, 우려와 도전 과제를 하나하나 만났고, 이로써 단순히 연구소 방문객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행자가 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전문 영역의 문화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으며, 이는 긍정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발전시키는 희망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환상적인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을 이 여행에 동참시키고 이 자리를 통해 내가 특별히 받았던 인상, 경험, 통찰을 전하고자 한다. 내 여행 보고서는 막스 플랑크 협회처럼 규모가 큰 학술 조직에서 진행되는 연구를 정확히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 책에서 소개한 만남들은 과학이라는 환상적인 세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모범 사례들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나는 해당 연구 분야의 지식 수준을 꾸준히 반영했고, 막스 플랑크 협회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회에서 진행 중인 연구 결과도 추가했다. 그리고 전반적인 지식 수준에 대해 나눈 대화와 내 경험을 넣음으로써 다양한 주제 영역을 초월해 최신 연구 환경을 계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다뤄야 할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도 계속해서 추가할 것이다. 더불어 내가 통찰을 얻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를 더 철저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연구소 방문 여행의 출발 장소는 1948년 막스 플랑크 협회가 설립된 괴팅겐이었다. 여기서 시작해 나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주 기차 여행을 했다. 나의 연구소 방문기는 연대기 순이 아니라 장소별로 분류되어 있고, 향후 학계에서 다룰 주제에 관한 경험을 선별해 정리했다. 그리고 각 장의 내용은 연구에 얽힌 위대한 수수께끼와 여러 기관이 기여하고 있는 연구 분야의 도전 과제들을 순회하듯 다루었다. 이 책에서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 활동을 단편적으로만 소개하고, 국내외 다른 연구기관이 기여했음에도 이들의 활동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또한 이 여행에서 연구자 수천여 명을 만났지만 일부 노벨상 수상자의 이름만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한다. 나는 미래로의 여행, 즉 수많은 작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한다. 이것은 머릿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여행이자 미래로의 여행, 우주의 광활한 공간에서 온갖 비밀로 가득한 우리의 고향인 지구로 넘어오는 여행이다. 지구에서 우리는 멸종 위기의 동식물계를 거쳐 인간의 창의력에 다가가고 의학과 기술, 에너지 생산을 탐색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공존하는 환상적인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일들이 어떻게 이 세계에 일어났는지, 지식과 법과 문화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 이 여행의 끝에서 여러분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지 모른다. 내가 그랬듯이 말이다. 어쩌면 여러분은 각자의 미래를 엿볼 수도 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던 것, 여러분의 희망, 여러분의 선택 등을 말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책은 목표를 이룬 셈이고 나는 더없이 행복할 것이다.
16장 말, 학습, 행동, 인간다움의 조건. 2023년 4월 햇빛이 쨍쨍한 날, 한 여인이 어린아이와 함께 기차에 올랐을 때 나는 네덜란드 네이메헌 행 기차에 있었다. 아이는 주의 깊게 주변을 둘러보며 엄마의 설명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속도를 보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나는 라이프치히의 막스 플랑크 인지과학 및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한 연구원과의 만남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나는 아이들이 대략 생후 6개월이 지나면 이미 단어 조합의 첫 번째 규칙을 저장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아이들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문법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모국어를 습득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 문법을 이해한 다음 단어의 의미를 배우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인강의 지류인 바를 지날 때 기차가 덜컹거렸고 해가 지면서 주변 풍경이 주홍빛과 은빛으로 물들었다. 네덜란드 사람 몇 명이 기차에 탔다. 이들은 즐겁게 잡담을 하고 있었지만 나는 역이라는 단어만 겨우 알아들었다.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음성 신호를 수신하면 이 신호는 뇌로 전달되어 우리의 기억을 이용해 해석된다. 그런 다음 응답이 생성되고 이것은 자극의 행태로 우리의 언어의 근육으로 전송된다. 이를 다시 상대방이 지각하고 이해하는 음파를 생성한다. 이렇게 뇌는 인풋과 아웃풋, 지각과 운동, 듣기와 말하기를 능숙하게 다룬다. 저녁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프랑크푸르트의 에른스트 슈트링만 연구소를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곳의 한 연구팀은 인간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는 오랜 명제를 지지했다. 우리는 의미 없는 문장이 제시된다고 할지라도 언어 구조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색의 녹색 아이디어는 분노하며 잠을 잔다 라는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옳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바로 안다. 쉽게 말해 문장의 내용과 상관없이 문장 구조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내적 문법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법을 빨리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로 선천적인지 아니면 어릴 때 습득되는 것인지를 두고 여전히 신경과학자, 심리학자, 언어학자들이 논의 중이다. 태아는 엄마의 자궁에서 이미 풍부한 소리 체험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생아들도 이미 모국어와 다른 언어를 구분할 줄 안다. 네이메헌의 밤, 나는 호텔까지 느긋하게 걸으며 머릿속으로 많은 질문을 떠올렸다. 우리는 모국어를 어떻게 습득하는 것일까? 왜 외국어를 습득하기 어려울까? 말, 학습, 행동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 다음날 아침 나는 막스 플랑크 심리언어학 연구소의 한 연구원에게 몇몇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들었다. 인간이 어떻게 모국어를 습득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이곳 연구원들은 생후 1년 된 어린아이들의 언어 능력 발달을 추적하고 있었다. 연구소 건물의 정문 출입구 바로 옆에 가족 전용 출입구가 있었는데 문 앞에는 청설모 피규어가 기다리고 있고 방 안에는 인형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편안한 기분으로 놀이를 하듯 연구에 참여한다고 했다. 연구를 위한 테스트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64개의 전극이 부착된 모자로 언어 발달과 관련이 있는 뇌의 활동도 측정된다. 연구원은 언어 장애를 보이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독일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현재 전체 피보험 아동의 약 8%가 언어 장애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그는 조기 발견에 유용한 검사법도 없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언어 장애를 너무 늦게 발견한 탓에 고치기 어려운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나는 이런 검사법을 개발하는 게 그녀의 꿈이라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의식 개선도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가 모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생후 3년이 중요하다고 한다. 영국 BBC 방송은 행복한 꼬마들이라는 타이틀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부모가 아이와 계단을 오를 때 계단의 개수를 함께 세는 등 자녀와 놀이를 하듯 언어를 전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연구원이 이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고 말한다. 또 다른 연구원은 성인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한 언어 테스트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고했다. 사과 한 개를 보여줄 때 그 옆에 배가 있으면 사과 옆에 숟가락이 있을 때보다 사과라는 단어를 훨씬 빨리 말했다는 것이다. 불과 몇 밀리초의 차이였지만 효과는 뚜렷했다고 했다. 개념이 내용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개념을 연결하여 저장한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했다. 앞에서 제시된 서로 연관된 대상들은 다음 실험에서는 오히려 억제 효과를 보였다. 즉, 먼저 배 한 개를 보여주면 사과라고 말하는데 더 오래 걸렸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뇌에서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기능적 프로세스를 연구할 수 있다. 그날 나는 영어로 강연을 했다. 조금 전에 성인이 되어서 외국어를 습득하기 쉽지 않은 이유를 들었기 때문인지 보통은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데도 오늘은 신경이 좀 쓰였다. 성인이 되어서 외국어를 배우면 어휘를 어느 정도 습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문법을 완전히 정복하는 건 어렵다. 나 역시 25세에 그르노블 연구소에 들어갔을 때 성인이 되어 프랑스어를 배우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뒤늦게 깨달았었다. 수어 통역사가 허공에 대고 격렬하게 손동작을 하는 인상적인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제스처, 표정, 보디랭귀지를 포함한 우리의 언어 능력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한 연구원이 제스처와 표정은 언어를 보조할 뿐만 아니라 언어를 통합하는 구성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나는 브로콜리를 좋아해 라는 문장을 2번 말했다. 한 번은 손가락 끝으로 키스를 하며 말했고 다른 한 번은 눈을 부릅떴다. 2번째 말한 문장은 소리에는 변화가 없지만 반어법이 되어 실제 의미는 정반대가 되었다. 이처럼 제스처는 우리의 의미 체계를 활성화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제스처가 뒷받침되면 대화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스처는 심지어 단어를 찾을 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든 손짓으로 말하든 간에 상관없이 같은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 언어는 멀티모드로서 텍스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모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연구원은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언어 없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었다. 마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기회가 생긴 것 같아 연구원들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한 연구원이 웃으면서 내가 항상 언어의 형태로만 생각하는 유형이라고 했다. 물론 대부분 사람이 그런 유형이고 내면의 음성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수학자들은 종종 개념과 공식을 머리로 생각해야 한다. 언어는 이런 일들을 선형화, 즉 순서를 배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도에서 옛 등굣길을 추적할 때는 아직 선형적 사고의 흐름이 없다. 하지만 등굣길을 머릿속에서 추적하고 설명할 때, 즉 언어로 표현할 때 선형성이 생긴다. 다른 연구원이 덧붙여 설명했다.
어린아이들을 관찰하면 언어가 없어도 생각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아이가 말을 배우기 전에 지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이들은 특정한 사물을 가리키거나 숨바꼭질할 때 부모가 도와주거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다. 이제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자 프랑크푸르트의 막스 플랑크 경험적 미학 연구소에서 한 연구원과 했던 대화가 떠올랐다. 그녀는 재미있는 비유로 언어와 음악의 유사점을 설명했다. 두 경우 모두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조각들이 연결되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언어의 경우 알파벳에서 단어와 문장이 탄생해 의미가 생기고, 음악의 경우 음표에서 멜로디가 탄생해 영향력을 갖는다. 그러면서 그녀는 어쩌면 언어와 음악의 뿌리가 같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우리는 언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 언어를 가능하게 만든 뇌의 네트워크, 세포, 분자까지 파고들어야 할까? 네이메온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은 길고도 힘겨울 것이라고 했다. 그의 연구팀은 언어 습득 및 언어 능력과 연관된 유전자를 찾고 있는데, 언어 장애와 관련 있는 몇 가지 돌연변이를 발견했다. 덕분에 연구원들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줄기세포에 이런 유전자 변형을 삽입하고 이 줄기세포에서 뇌 오가노이드를 생성시킬 수 있게 되었다. 앞서 7장에서 살펴봤듯이 뇌 오가노이드는 뇌의 발달 초기 단계를 나타내는 미니 장기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이 내게 2에서 3mm 크기의 연한 핑크빛 세포 덩어리가 떠다니고 있는 플라스틱 튜브를 보여주었다. 이제는 이렇게 돌연변이가 오가노이드의 구조와 기능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유전자의 기능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긴 창문 앞에 서서 봄내음을 풍기는 초록빛 숲을 바라봤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한 연구원이 이 세상에는 언어에 통달한 무언가가 또 있다고 했다. 그는 무언가라고 했다. 몇몇 동물들에게 놀라운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인간의 언어 소통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가 말한 무언가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기계, 즉 챗GPT와 머신러닝이 만들어내는 언어 모델을 일컫는 것이었다. 챗봇이 정말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계가 만든 텍스트를 보면 얼마나 훌륭한지 놀라울 따름이다. 이런 프로그램은 통계를 이용해 언어 구조뿐만 아니라 단어의 맥락을 익힌다. 이해하는 수준이 나쁘지 않으며 언어 모델도 유머와 반어법을 점점 많이 습득하게 된다는 데서 출발한다. 기계는 인간과 유사한 감각을 지닌 의식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해도 기계의 언어 능력은 인간의 것과 차이가 없다. 하지만 나는 조만간 기계가 인간과 동등한 대화 상대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건강과 사회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만 할 뿐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언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는 아직 알고 있는 게 많지 않다. 우리는 언어가 다양한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발생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700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모든 언어가 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모잠비크의 마쿠아족이 사용하는 마쿠아어는 특히 흥미롭다고 현지에서 직접 이 언어를 연구하고 있는 한 연구원이 말했다. 마쿠아어는 500개 이상의 언어로 구성된 반투어군에 속한 언어로, 이 반투어군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일대에 거쳐 반투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군이다. 이 반투어군은 문법과 정보의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 언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언어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쩌면 이런 연구를 통해 언어의 정수를 뽑아낼 수 있을지 모른다. 네덜란드의 연구소를 나서며 나는 언어가 인류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여전히 그렇다는 사실에 대해 한참 동안 깊이 생각했다.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의 연구원들은 훌륭한 언어 지식은 학습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소는 1962년 설립된 이래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인 교육의 제반 조건과 상황을 연구한다. 이 주제는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다. 많은 교육 장소가 도외시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통로는 여전히 사회적 배경에 좌우되고 교육의 목표에 항상 도달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판단 능력이 있는 시민들 덕분에 생존할 수 있고 이는 교육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교육은 인격 형성, 즉 인격 도야만큼이나 중요하며 이는 언어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74년에 건축된 베를린 담렌의 연구소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이 건물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공간이 열렸다. 좁은 천장의 현관을 지나면 사방에 계단들이 있는데 이 계단들은 다양한 곳에서 별 모양의 건물의 다양한 통로로 이어진다. 건축가 헤르만 펠링과 다니엘 고겔은 이런 식으로 건물과 연구자들의 기본 욕구를 일치시키려 했다. 개방형 계단실에서 즉흥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창의력을 촉진하고 측면의 팔에서 휴식을 취하며 생각에 잠긴다. 이 건물은 특징적인 화려함 없이 낮아진 위계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풍토는 68운동, 1968년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반독재, 반권위주의 운동의 결과로서 그 후 학계에 자리를 잡았다. 연구원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곳의 연구가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한다. 현재 교육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인간적 발전, 사회화, 평생학습이 중요하다. 이 연구를 위한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약 2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학술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인지 능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과제가 제공되고 MRI 스캐너로 뇌의 활동을 촬영한다. 많은 사람을 위해 혈액 수치, 심전도, 뇌의 구조적 자기공명 영상과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사진 같은 생리학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유전 정보 및 후생 유전학적 정보도 제출되어 있다. 그는 이 연구 결과가 이미 중요한 통찰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학습 능력은 자연스레 감소하지만 신체 활동, 사회 접촉, 외국어 습득 같은 지능을 요구하는 활동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뇌와 신체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한다. 그는 전생의 주기 접근 방식을 통해 인지 능력과 개개인의 행동 변화를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며 열광했다. 이렇게 하면 개인별 발달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가변성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학습의 특성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다루기 위해 이곳에서는 피실험자들에게 특정한 인지 능력을 훈련하게 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들에게 왼손으로 글씨를 쓰라고 요청하고 이들이 쓰기 능력을 교정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추적했다. 그랬더니 흥미롭게도 처음에는 활동하는 뇌 영역이 확장되었는데 나중에는 새로 습득한 이 기술의 성과가 향상되었는데도 같은 영역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게다가 같은 과제를 처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은 학습하는 동안 뇌의 다양한 영역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연구원은 뇌는 다양한 학습 전략들을 시도하며 가장 성공적인 방안만 살아남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배우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능력과 교육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주변 상황에도 크게 좌우된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자기 결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환경이 인간의 행동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소는 인간의 활동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대량의 데이터 세트를 분석한다. 통계를 통해 사람들이 운전 태도나 선호하는 음식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는 학계의 관심사지만 정치 프로세스에서도 중요하다. 이에 대해 다른 연구원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어떤 입법기관의 정치적 목표가 점점 증가하는 과체중자 수를 감소시켜 당뇨병 같은 질환을 막는 것이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특정 식품을 금지하고 식품의 당 함유량을 제한하거나 식품 신호등 같은 의식 개선 운동을 시작해 건강식품에 쉽게 손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무엇이 좋은 방법일까? 이는 인간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할 때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주변 환경에 아주 심하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원래 원치 않았던 결정을 종종 내리곤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확신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냉장고에 무엇이 있는지 좌우된다. 그래서 특정한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때 정치는 우리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장기 기증과 같은 정치적 문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더 많은 장기를 기증받기 위해 반박 규정을 도입하거나 사람들에게 장기 기증 신청서를 구한다고 호소하는 것이다.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런 반박 규정은 오히려 성공적이라고 한다. 연구원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런 주제를 직접적으로 접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옳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에 끼치는 영향은 반드시 외부에서 오는 걸까? 우리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의식적으로 변화를 줄 수는 없을까? 그러자 연구원이 웃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떤 트릭을 쓸 수 있는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이 원하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게 행동해야 한다. 학자들은 이 방법을 셀프 너징이라고 한다. 원칙은 간단하다. 배가 고파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건강에 좋은 음식만 있으면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 유혹하고 있고 이것을 선택할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이 음식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 전에 바른 음식을 구매해야 한다. 연구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일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런 식으로 살살 몰아가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 학문적으로도 입증된 셈이다. 이런 연구는 오랜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한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유의지, 환경으로 인한 외부의 결정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감정은 우리의 의식에 깊이 파고들어 오래 남는다.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숨이 멎을 듯한 건축,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예술, 압도적인 음악의 세계로 떠나보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역사를 통해 미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을까? 마지막 장에서는 시간과 미를 다루려고 한다. 이 여행은
나 자신에게로 가는 여행이기도 하다. 네, 이렇게 해서 과학의 최전선을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한 줄 한 줄 본인이 직접 읽어보시는 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깨달음을 가져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저자분의 지식의 깊이가 너무 크다 보니 제가 이렇게 중간에서 전달해 드리는 느낌이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많은 과학적 지식을 다루는 뭐 유튜브 채널들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그 최전방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 책을 읽음으로써 상상하고 고뇌해보고 철학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책은 과학의 최전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